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11월 15일이네요. 아유, 근데 오늘 20도까지 올라간대요. 단단히 시원하게 입으실 옷,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그 따뜻하게 입으실 옷 같이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이 기후변화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송 이렇게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기후변화도 막아야 되고 불평등도 막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정책 이야기하는 시간 앞쪽에 진행하고요.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영중 랩2050 대표 나오셔서 지금 명태균 씨 수사 구속이 됐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김건희 씨,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하고 이준석 의원 사이에 통화 녹음이 있다는데 그것도 좀 들어보고요. 요 이야기 좀 한 다음에 정책, 이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원전 예산, 요거 민주당이 다 국회에서 받아서 지금 다 그대로 진행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 가상자산 과세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까지 받을 건지, 다 유예할 건지, 아니면 요거는 좀 논쟁을 할 건지, 이런 이야기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론 머스크가 X에 올린 걸 봤더니 도지 정부 효율부잖아요. 정부 효율부 구인한다고 그 도지 계정 만들었더라고요. 트위터 X에. 그래서 그거 포워딩 했던데 전달한 내용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원해 보실래요? IQ가 높아야 되고요. 주 80시간 일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보수는 없다고 합니다. 무보수. 대신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혁명가를 찾습니다. 이렇게 구인 광고를 했었으니까. 아니, PD님 그렇게 험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어떻게 되는 건지. 요거 AI 시대 강정수 박사가 테슬라 박사잖아요. 일론 머스크 가장 잘 아시니까 일론 머스크가 만들려는 세상이 뭔지 뒷시간에 이야기할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자, 앞 시간 또 두 분의 아주 날카로운 분석가 모시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형중 랩2050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구인 광고 보고 오세요. 예, 구인 광고 때문에 웃었는데. 지원하시려고요? 일단 뭐 주 80시간은 제가 이미 주 100시간 가까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고, 네. 머리가 좋은 거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딱히. 아니 근데 정확하게 하셔야죠. 무급으로 하고 계시지 않으시잖아요. 무급으로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날로 먹으려고 그래. 아니 이게 날로 먹으려는 게 아니라 이거 굉장히 고도의 티저 광고예요. 아. 왜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결국에는 이걸 할 수 있는 건 옵티머스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네. 로봇밖에 없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룰브레이커 친일파 윤씨님, 네, 반갑습니다. 박효영님, 안드로메다로 간다님, 네, 지구로 돌아오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우리 뉴스토마토에서 긴급하게 입수해서 만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이준석 의원 간의 통화 녹음을 한번 들어보시고, 단독 보도. 네, 요거 지금 단독 보도도 아직 정확하게 기사로는 보도했는데 녹음은 어느 방송에서도 아직 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침에 저기 안 네. 나갔어? 뉴스 인사이다? 거기 안 나가고 지금 유튜브에 별도로 올린 걸 아, 진짜? 잠깐 들려드릴게요. 네. 첫 PD님 한번 일단 듣고 시작하시죠. 네. 네, 이준석입니다. 아유, 우리 대표님. 예. 네네네. 아유. 다른 날에 상의를 일이 있어가지고, 예. 네네. 지금 서초동 와 있어가지고 별빛 나 해가지고요. 아, 수치도 많이. 저녁 뭐 제가 말씀을 하니까. 아, 여기 오시면 10분, 15분에 도착하세요? 예. 아, 그럼 오세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거야. 그 포항공천 때문에 김정재가 해가지고 김관희 들어가지고 김정재가 당신 팔고 다니는데 어쩔 거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거고. 이거는 김준일 평론가님께 일단 먼저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이 맥락이 지금 어떻게 되는, 공천 개입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공천 개입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권한이 없잖아요. 당대표는 권한이 있고. 하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하거나 더 위에 있다라는 거는 이제 뭐 그 국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포항시장을 놓고 여러 이제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재 당시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 김 여사 의중을 앞세워 이강덕 예비 후보를 컷오프를 하고, 이 김건희 여사는 문충훈이라는, 전 잘 몰라요 이분은. 어쨌든 이 사람을 이제 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단독 후보,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어쨌든 여사랑 상의를 했고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강덕이 컷오프가 됐는데 닷새 만인 4월 27일에 경선 기회를 얻었고
결국은 공천을 받았어요. 경선을 해서 이긴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결과가 어찌 뭐 이렇게 나왔으니 문충은 이분이 잘 모르는 분이지만은 이강덕에 비해서 당내 여론도 더 안 좋았고 경쟁력이 없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경쟁력이 없었던 사람을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민 거고 그거를 이제 이준석 김건희가 상의를 했다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팩트는 이런 거고 이게 근데 지난 아마 10월 3일이었나? 그때 이준석하고 이제 저기 박형관 기자랑 이번에 이달의 기자상 받았더라고요. 일단 네네네. 축하드리고요. 주스토마토 박형관 기자. 예. 이제 그때 녹음했던 것들이 하나씩 여러 번 나왔는데 그때 이제 뭐 권성동 뭐 이렇게 제거해주겠다 김건희가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그거의 연장선상이라 보면 됐고 최근에 이제 어제 이준석이 와가지고 이제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뭐 내가 이제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라고 다 찾아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지금 저기 강서구청장 갑자기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양반 김태우를 대통령이 꽂아가지고 단독으로 이제 공천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저기 김은혜가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게 되면서 그 자리가 이제 비었는데 거기에를 안철수를 달라라고 윤이 요구를 했고 분당이죠. 김은혜가 들어 누웠다 뭐 질질 짰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야 약간 그렇게 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할게요. 이제 부적절함은 일단은 현실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공천에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이준석이 이렇게 이제 상의를 하는 게 맞느냐 뭐 요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지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준석은 그동안 자기는 몰랐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몰랐고 이거는 공관위에서 다 했고 그런데 어쨌든 조율을 했던 것들이 다 이제 밝혀진 거잖아요. 어제 기자회견으로도 본인이 이제 깐 거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나온 거고 뭐 이런 거니까 뭐 도덕적 정치적 책임론이 좀 불거지겠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당시에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그 공천을 논의하는 육성은 나온 적은 없는 거죠. 당 대표와 이렇게 논의를 했다는 거는 육성 나온 건 처음인 직접적으로 거죠. 네. 개입을 했다는 의미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은 지금 상의에서 그 이름들이 안 나와요. 그냥 우리 대표님 뭐 잠깐 뵐 수 있을까요?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 이제 설명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 이것도 같다.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명태균이나 강혜경의 녹취록에서 이렇게 김건희가 언급되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어쨌든 이준석이 설명을 했으니까 맞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죠. 박형관 기자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몇 개가 있는데. 이준석은 무슨 깡으로 본인도 다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무슨 깡으로 기자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를 했을까? 사실은 이 얘기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깊이는 아니고 이런 류의 얘기를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알고 있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이제 뭐 추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나 그런 건 없으니까. 근데 이준석이 여기저기 이제 얘기를 예전부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용산을 공격할 소재로 개혁신당에 이제 이렇게 갈라지면서 쓴 건데 본인한테 부메랑이 오는 건데 뭐 이거는 다른 걸 떠나서 정무적으로 이게 맞아? 본인이 지금 뭐 소위 함정 팠다가 본인이 빠진 격이 되는 거잖아요.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이준석의 이게 그러니까. 논의를 했으나 받아주지 않았다. 뭐 이런 취지를 강조하려고 뭐 얘기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최대한 방어벽을 치고 있기는 해요. 이준석의 입장은 나는 어쨌든 1차적으로는 내가 개입을 할 권한이 없다라는 게 예를 들면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 요청했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 단수 공천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이 계속 이제 거리를 둔 것도 있고 사실은 대통령 당선인이면 힘이 제일 셀 때예요. 뭐 어떤 정치인보다 대통령보다도 힘이 더 셀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으로 이런 요청들이 여기저기서 막 들어왔을 때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는 현실적인 한계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어쨌든 뭐 책임을 뒷부분은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통으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요새는 아주 이 정치적 사안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책을 잘 다루려면은
저는 조금 더 넓게 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 명태균 씨가 초창기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만나게 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이준석도 대표 만들었고 오세훈 시장도 만들었으니까 저쪽에서 알아보고 찾아온 거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즘 시사인 보도를 보면 그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그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했는지에 대한 여러 이제 정황 증거들과 또 강혜경 씨의 거기에 대한 진술들과 또 이제 그 시사인의 또 주진우 편집위원과 명태균 씨 간에 이제 통화 내용을 통해서 그 이 얘기들 그 당시에 이제 정황들과 증거들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나온 몇 가지 얘기들만 봐도 이 사람이 표본의 수를 부풀리고 또 이제 누구의 이제 가중치를 부여해가지고 누구를 더 이제 지지율 높게 나오고 이런 얘기들을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것들을 어떤 선거들에서 어떻게 적용했느냐를 한번 우리가 그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준석 대표를 만들었다. 오세훈 시장을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걸 봐서 저는 지금은 이제 검찰 수사가 굉장히 이제 하는 신용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초창기 뭐 봉투 같은 거 좀 나오면서 하는 신용물 좀 나오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이 여론조사의 조작까지도 수사 범위를 넓혀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조사 범위까지도 거기까지 잡는다면은 이준석 의원이 과연 그 특검이나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특검 수사가 여론조사 조작까지로 그 펼쳐진다면은 과연 이준석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그 특검에 찬성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퍼즐 조각이 여러 개 있는데 지금 다 연결돼 있지는 않은데 전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지금 여론조사 조작한 부분도 있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하고 통화를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당시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씨하고 그 당시에 통화를 하고 만났던 정황도 있고 이것들이 지금 정확히 연결은 안 되는데 다 모아보면 어떤 다 연결된 그림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이런 그렇죠. 정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이 예전에 박형광 기자랑 통화한 내용들 보면은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결국 한동훈 도와주는 꼴이 될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선택적으로 골라가지고 팩트들을 하나씩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를 하다가 아까 이제 김준일 평론가께서 얘기하셨듯이 본인이 놓은 덫에 본인이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밝혀질 때마다 기존에 했던 이제 거짓말들이 이제 드러나고 아니 그거는 이제 제껴놓고 지금은 이제 와가지고 공천 개입에 자신이 의논했던 얘기까지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예, 그래서 저는 한번 이번에 이 명태균 게이트에 굉장히 중요한 주체 중에 한 명이 이준석 의원이 아닌가라고 이제 의원이다. 뭐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김영선 전 의원하고 같이.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퍼즐 조각을 맞춘 그 빈 부분들을 검찰이 이제 자료를 통해서 입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의 어떤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 수사는 다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불러다가 김건희랑 언제 문자 메시지했고 통화했는지 윤석열이랑 왜 했는지 돈은 왜 받았는지 이런 거 다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잖아요. 다만 그거를 이제 지금 정치자금법이 아닌 뭐 여론조사 조작 뭐 따로 이제 다 이게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조사만 해놓고 아직은 거기에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간다라는 건 뭐냐면 그 윗선을 또 그러면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서면 조사를 하든 뭐가 됐든 이제 거기까지는 아직 감이 못 가는 거죠. 지금 검찰이. 근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검찰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본인이 검찰총장도 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아는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정말 그럴까 끝까지? 정말 그럴까? 박근혜도 탄핵 전까지 박근혜와 그 정무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우리가 검찰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압수수색 들어오고 청와대 털렸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탄핵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이야 이제 다른 정치적 이제 그런 트랙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맞아요. 그 당시에도 민정수석 그 우병우 같은 사람이 이제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면 우병우 조사받을 때 그 조선일보 사진 기자가 저기 2km 밖에서 저쪽 건물에서 찍은 건데
우병우 이러고 있고 네, 막 웃으면서. 경사대 이러고 있고 요래하고 있고 하늘 같은 요래. 선배님 모시면서 수사하는 그러니까 느낌이었는데. 그런 우병우는 소년급제했던 양반이에요. 네. 굉장히 일찍부터 사시부터 가지고 그래서 검찰에서는 거의 뭐 본인보다 잘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윤석열도 굉장히 하급으로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얘들이 지금 나를 쳐? 거의 이런 생각을 했겠지. 윤석열 특검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검찰이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게 언제 어느 타이밍에 윤석열의 목을 조이는데 어떻게 쓸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 지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목을 조이는데 쓸 수 있는 증거를 지금 차곡차곡 다 지금 확보하고 그리고 있다. 오늘 보도 보면은 이제 김진태 소환 조사한다고 하고 김진태 강원도지사 그리고 박완수 경남도지사 소환 아, 조사한다라고 그렇죠. 하고 그 앞단에 이준석 조사한다고 하고 김종인 조사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다 조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여론에서도 그렇고 왜 김건희랑 윤석열은 조사 안 해?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조사는 다 했어 이제. 근데 이제 검찰의 결단이고 그게 안 되면은 특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검찰이 못하면. 2016년에도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미적미적하는 듯하다가 이제 촛불 시위하고 막 국민들이 들불같이 막 일어나니까 수사가 막 급물살 타고 탄핵까지 국회 탄핵까지 통과되니까 그 다음에 완전히 본격적으로 그 결론을 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배제할 김준희 수 없겠다. 평론가님이 검찰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또 아니다. 네. 네. 검찰이 네. 그럴 리가 없고요. 그 아까 저는 이원재 지사 진행자님 기억이 정확하다고 보고 그 검찰이 그러니까 아까 우병우의 이 조사만 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임계점을 넘기 전까지는 그 영린을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수사에서도 지금 이제 초창기에 몇 가지들이 나오더라고요. 검찰발로 이른바 검찰발 기사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돈봉투 이런 것들 좀 나오는데 저는 이런 거는 그냥 수사를 하고는 있다라는 신용 정도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가 검찰 수사 받고 아마 영장 심사, 실질 심사 들어가는 길인가 나오는 길인가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여러 얘기들 하더라고요. 마치 이제 그 본인이 스토리를 만들어줘요, 항상. 그래서 이 세비반땡 사건에 대해서 뭐 김영선은 아마 선거비 보전 성격으로 이제 강혜경 씨한테 준 거고 강혜경 씨는 자기한테 빌린 돈이 있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뭐 공천 개입에 의한 대가 성격이 아니라 뭐 나름의 이제 돈거래가 있을 만한 그런 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저는 이제 그 검찰 수사도 받고 또 영장 실질 심사도 받고 그러는 와중에 본인의 스토리를 이렇게 나서서 설명하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 이게 사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나중에 재판에 들어가서 허위 사실을 밝혀지면 훨씬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언론에 얘기하면서 전체 스토리를 자기가 그려준단 말이죠. 이런 거 보면은 여전히 이 검찰과 명태균 간에는 이게 상당히 서로 간에 끈끈한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이것만은 얘기할 수 없는데 이 얘기는 좀 해드려야 네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 분위기가 어떤지. 검찰과 명태균이 끈끈한 커넥션이 있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에 가깝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검찰은 명태균에 대해서 빡쳐 있어요. 검찰이 최근에 그 SBS 보도였나 나왔는데 그 김건희 돈봉투 이미 강혜경이 진술을 해서 검찰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얘는 그 명태균한테 조사할 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압수수색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택 압수수색할 때 김건희 그 돈봉투 받은 거 돈은 썼고 코바나 컨텐츠라고 적혀 있는 이거를 명태균이 자기 책상 위에인가 어디인가 올려놨다는 거 다 보이게. 근데 그거를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 조롱하면서 야 내가 저거 올려놨는데 니들 저것도 못 찾아? 니들 무능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검찰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압수수색하러 왔던 애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가져가가지고 전 증거물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명태균의 저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지금. 그래서 커넥션이 완벽하게 됐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명태균 쪽은 이런 거예요. 김소연이라는 사람을 왜 변호사로 썼는지 모르겠으나 김소연을 써가지고 뭔가 정권에 줄을 대려고 했고 자 오늘 KBS 보도를 보면은 구속영장 그러니까 영장 발부 그 청구된 날 김건희한테 텔레그램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든 나를 지금 구명해달라 이거를 지금 계속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소연은 지금 이준석으로 모든 걸 몰아가서 악의 축이라고 하고 개인적인 원한으로
뭐 이렇게 좀 풀어가려고 하고 있고 이게 김소연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이준석이 와가지고 또 지금 폭로하면서 지금 일파만파되고 있거든요. 나만 죽을 수 없지. 니들 나 건드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컨트롤할 수 없는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돈봉투 받은 그거요. 검찰이 명태균 쪽하고 강혜경이나 이쪽하고 절대 얘기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절대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처음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든 또 취재가 돼가지고 한겨레가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검찰도 김건희 쪽과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니까 이거는 하지 왜냐면 이제 또 그쪽으로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려고 입을 막으려고 했는데 입이 안 막히는 상황이다. 지금은 그런 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굴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끈끈한 커넥션까지 표현을 한 거는 검찰이 명태균 개인을 구명할 이유는 사실 없죠. 예, 명태균 개인을 구명할 이유는 없고 다만 이제 검찰은 그 김건희 공천 개입과 이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과 여론 조작까지 관련된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고려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정치적인 고려라는 거는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것이 이제 명태균의 이해에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 까지가 그러게. 이제 걸려 있는 거죠. 명태균 그러네. 개인의 구명에는 아마 관심 없을 거라 그렇죠. 태도도 네. 당연히 불쾌하죠. 끈끈하다는 예. 거는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건 네, 이해를 그렇습니다. 다 하셨을 것 예. 같아요. 그 명태균 씨가 나 구속되면은 대통령 탄핵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다녔었는데 이 사건 초반에 앞으로 될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진행될 것 같으니까 또 월요일 날 김준일 대표 나오셔서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네. 장성철 소장님은 구속 안 된다고 받고 네. 김준일 평론가님은 맞췄어요. 구속된다고 김준일 받잖아요. 평론가님. 네. 맞췄어. 제가 한 달 네, 안에 그거는. 10월 중순이었는데 그때 딱 한 달 안에 구속된다고 하는데 11월 15일에 구속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은 검찰은 윤석열을 배신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당장은 아니에요? 아니죠. 당장은 아니지만 네. 결국은 배신할 배신하는 거예요. 길로 네. 가고 있다. 배신할 수 있는 자료를 다 갖췄다. 몇 개월 안에 배신합니까? 그거는 제가 이게 제일 모르겠는데 어려운 저는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도 될 수 있다고 봐요. 내년 상반기도 될 수 그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능한데 검찰은 스스로 배신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절대 배신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전국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뭐 그렇게 된다는 팔을 뒤로 거죠. 꺾어야 그제서야 이제 배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어떻게 될지 좀 살펴보고요. 오늘 예산 이야기를 넘어가서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막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우면 사람들은 다 우리 다 이렇게 나라가 안 굴러가는 것 같이 느끼지만 사실은 600조 원이 넘어가는 이 예산안 처리 과정이 지금 국회에서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지금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 뭔지 일단 좀 두 분이 좀 하나씩 골라주시겠어요? 먼저 유영준 대표님부터. 네, 지금 예산이 뭐 잘 심의되고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은 뭐 아무리 세상이 이제 어지러워도 그건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모두 다 엉망인 상태로 좀 돌아가고 있고 지금 이제 예산 스케줄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요, 예산 스케줄은 국회에 이제 예산안이 오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원래 이제 국회 예산안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시정연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를 먼저 1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심의한 걸 가지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본격적인 심의가 예결위라는 곳이죠. 예결위를 해서 네. 이루어지죠. 예결위는 50명의 국회의원으로 이제 매년 구성이 되는데요. 그 심의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심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 그 이제 예산 심의와 함께 같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세에 대한 논의가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맞아. 그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예산 부수 법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법 개정안이라고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년 세법 개정을 정부가 발표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세법을 바꾸게 되면 내년도 들어오게 될 예산, 그 내년도 들어오게 될 세수입이 변화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이 통과될 때는 반드시 예산 부수 법안이라고 하는 세법이 같이 통과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그게 지난 여름에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 발표합니다 하고 발표해서 상속세 뭐 앞으로 깎아주고 뭐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그때 된 건 아닌 거죠. 결정된 게 아닙니다. 그게 국회로 와서 이렇게 심의해서 네. 통과가 돼야 결정되는 거죠. 세법이라는 것은 항상 국회에서 통과되어야지만 결정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죠. 그러면 네. 이번에 넘어온 그 내용 중에서 윤 대표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눈여겨 보신 게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이번에 이제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증여세거든요.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고 지금 한 5년 합치면 한 20조 원 넘는 정도의 이제 세수익 감소 효과가 있는 상속세 증여세법 개편이 이제 담겨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상당한 좀 논란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최근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 또 여야의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좀 논의가 있을 걸로 또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그 내용 어떤 거죠? 뭐 가상자산 과세라고 상증세는 어떠세요? 상증세는요. 뭐 그 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그 이제 뭐 배우자 공제 그리고 통합 공제 그리고 자녀 공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되는 거를 이제 공제를 해줬었는데요. 근데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집 한 채를 상속해도 그 이제 이제는 상속세를 내는 상황이 많이 이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속세의 공제 한도를 더 높여주는 형태, 높여주는 형태로 이제 개편한 것이 핵심이고, 근데 거기에 이제 뭐 가업 상속 공제라느니 아니면 몇 가지 이제 공제들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합치면 상당히 그 세수익 규모가 이제 세수익 감소 규모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아직 이제 가상자산을 과세할 수 있는 인프라가 좀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그동안 유예를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이제 좀 그 예민하고도 어려운 그런 이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금을 과세한다는 거에서 누가 또 찬성하겠습니까? 특히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기 때문에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고요. 비트코인 팔면 그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이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과세가 없습니다. 네. 도입을 지금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예정이 돼 있다는 원래는 거. 원칙적으로 지금의 세법에서도요. 그거를 과세를 이제 뭐 어떻게 법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안 할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과세를 유예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과세를 해야 한다라는 이제 법 조항을 넣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사람들이 반대한다. 뭐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런 여건이 안 됐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워낙 세수펑크가 크게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뭐 감세를 한다, 무차별적으로 과세 유예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그 국정을 운영하는 한 주체로서 책임 있는 그런 답변이 필요하지 않은가. 자, 이거 잠깐 토론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김준일 평론가님이 나오셔서 금수토세 폐지 민주당이 받는 거는 안 된다, 막 이런 이야기 굉장히 강력하게 해주셨고, 근데 가상자산도 지금 유예하겠다는 안을 그러면 정부안이 나온 거겠죠, 아마? 정부는 여기 대해서 과세 유예하겠다는 안이 나온 거고, 요거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이재명의 이제 이거를 이제 실용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받겠다는 입장인가요? 아직 여기서 입장 안 나왔는데 입장 안 나왔어요. 민주당 그래도 계속 가상자산 과세해야 된다 입장.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상자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아니면 제가 금투세 얘기를 하는 건지. 금투세 제 질문은 금투세도 받았는데 민주당이 또 그 기류를 타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받을까? 이게 저의 질문이에요. 저는 받을 거라고 봐요. 받을 거라고 보고 세수펑크 많이 났잖아요. 어차피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당의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전국을 운영하는 거는 대통령이고 행정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수 펑크 나는 것도 야당이나 국회에 책임이 없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냅두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여기서 더 한다고 저는 다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특히 정부 여당이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요거 엄청 먹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거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명확하고요. 이거를 유지를 과세를 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표로서 얻는 이득은 크지 않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반대자들은 나는 너 이거 도입하기만 하면은 너 낙선시킬 거야, 때려 죽일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사람들이 그게 이제 금투세였잖아요. 네네네. 항상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민주당은 그렇게 지금 이제 원칙보다는 이제 그런 표를 계산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나 좀 더 좌파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갈 데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은 자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국힘 찍을 거야 니들이? 그건 아니잖아 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전략을 세워놓고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저는 가상자산 저거 과세도 유예할 거다. 그리고 정부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이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니들이 그러면 알아서 하고 세수 펑크난 거 니들이 알아서 메워봐.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로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해외 이제 순방 가기 전에 큰 정부로 지금 기조 바꾸겠다. 맞아요.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어디서 나서 할 건데 다 깎아주고 지금도 30조 원 펑크 났는데 그럼 추경할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럼 추경하려면 야당한테도 손 벌려야 돼요. 뭐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렇게 제가 기사를 본 게 사실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도 받았으니까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그 굉장히 어느 정당이나 새로운 세금을 걷자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는 했으면 좋겠어요. 가상자산 과세를 언제까지 유예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라도 여야가 로드맵이라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제대로 걷자라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다른 금융상품과 똑같이 취급하자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공제 한도를 처음에는 좀 크게 잡아서 점진적으로 그걸 줄여 나가든지. 그리고 이게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그냥 유예하자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아니 법인세 깎아주죠. 그리고 이제 뭐 상증세도 상속증여세도 깎아주죠. 지금 뭐 이것저것 다 깎아주자고 얘기하고 있는 판인데 거기에 이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나 뭐 금투세까지 이렇게 다 얘기하면은 이 전반적으로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 애초에 그 원칙이나 철학 자체가 아예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큰 정부를 하자? 도대체 이거는 어느 정신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게 뭐 몇 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는데 상법 개정안 지금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이익 강화하는 거죠. 주주이익 강화하는 거 이거는 이제 공세의 성격이 강합니다. 자 이제 법인 저거 우리가 금투세 폐지하는 거 받아줬으니까 우리는 진짜 대한민국 1,400만 개미를 위한 게 누군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그럼 니들이 이제 전선이 이제 너희는 재벌 그리고 대주주만 위한 정당, 우리가 진짜 개미 정당, 개미를 위한 개미 투자자 위한 정당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계에서는 엄청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안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다양한 이제 뭐 제도들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주총이 항상 수요일에 오전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나 소액주주들은 갈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자 온라인 회의로 뭐 바꾸는 거 막 이런 안까지 지금 막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아직 이제 확실하게 다 안이 꾸려진 건 아닌데 막 그런 거 나오면은 제가 보기에는 주주들 소액 주주들은 좋아할 거요. 그런 것들 나오면은 대주주들은 완전 싫어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전선이 또 그렇게 형성되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랠리에 유일하게 소외된 곳이 한국 증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뭐 한국 증시에 투자하면 그 세금은 안 내지만 원금을 내야 되고, 예, 미국 증시에 투자하면 세금을 낸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세금을 내고 한국 증시는 원금을 내야 된다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망했어. 예. 대한민국 망했어. 진짜 망했어, 진짜. 네. 4만전자 됐잖아요. 49,900원. 오늘 조금 아니 뭐 저는 오르긴 조금 하던데. 다르게 봅니다. 한국 증시에 대한 지금의 저평가가 좀 너무 과도하다고 봐요. 근데 이 저평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최대 주주들이 보여줬던 행동들, 특히 지금 기업의 실적들이 좋은 회사들도 주가가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실적이 좋아도 이게 나중에 기업 가치로 연결되고 주주이익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랬던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100가지도 넘게 나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상법 개정안 요거 하나만으로는 안 되는데 저는 민주당이 그래도 이거는 좀 잘 책임지고 했으면 좋겠고 방금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이게 예전에 이제 이른바 경제민주화라고 해서 나열됐었던 몇 가지 의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그 의제들이 굉장히 의제화 공론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하신 전자투표제 그리고 또 집중투표제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주주 한 명이 그 뭐 누구에게 투표를 한다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그 결정하지 말고 한 사람마다 한 표를 행사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이사 5명을 선임한다 그러면은 내가 5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5표를 한 사람한테. 이사회 주총에서 이사회 이사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럼 소액 주주의 대표를 보낼 수 있다. 맞습니다. 이사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회 구성에서 주주의
편을 주주의 이익을 수호해 줄 수 있는 이사가 2명, 3명만 들어가도 그러니까. 지금 기업의 기업 가치 평가 달라집니다. 대주주나 그러니까, 예. 기업 경영진을 옹호할 이사 말고 맞습니다. 소액주주 대변한 이사 보낼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소영 의원이 재밌는 상당히 의미 있는 행동을 하나 하셨는데 한국의 코스피 지수에 연동되는 ETF 상품에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수익률이 그거 페이스북에 언제 투자했어요? 한 2, 3주 된 것 같아요. 망했네. 2-3주 마이너스 20%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 이소영은 굉장히 위로 전화 한번 해야 역배당 되겠다. 걸었어야지. 그래야지 돈을 벌지.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얼마나 했는지 네, 모르지만 인버스 투자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때 민주당 의원들이 그 코스피 코스닥 지수 ETF 더 많이 사서 내가 이 지수 함께 하겠다. 다 망하요. 아니, 망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안 돼. 국회의원들 월급도 많고. 이재명부터 예. 사라고 그래. 그리고- 이재명. 네, 이재명 대표도 사고. 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상법 개정안 그 당론으로 내걸고 그리고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형태로 당력을 한번 집중해 보는 것도 저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좋아요. 일단 여기서 한번 끊으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이거 저평가됐다라는 것도 맞는데 뭐 더 저보다 전문가들이 많지만은 유독 한국 증시가 지금 최근에 많이 빠진 이유는 이거는 그냥 윤석열 정부의 무능 때문이에요. 정확하게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다른 나라 파는 것보다 훨씬 몇 배로 지금 다 팔고 30 몇치째 지금 계속 팔고 나가고 있잖아요. 한국은 지금 이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가장 세게 얻어맞을 나라고 지금 내부 정치나 안보 상황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여기에서 더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가 크다고 하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그렇죠. 유독 많이 빠져요. 한 맞아. 두세 배 빠졌어요. 다른 나라 되는 것보다. 맞아. 지금 망했어요. 제가 보기에 난 진짜- 멜트다운이에요. 그러니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지금. 갑자기 막 네. 우크라이나에 뭐 살상 무기 보낸다고 그러고 파병도 할 것처럼 얘기를 해서 막 위험하게 만들고 이전에 했던 얘기들 다 거짓말이에요. 1950년 이후로 가장 전쟁 위기가 높다는 게 미국의 연구원의 입에서 나올 정도면은 누가 그러니까. 여기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한국에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골프 하는 게 뭐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고. 그거 사실 거짓말로 또 밝혀졌는데. 그건 뭐 골프 예. 계속 치러 다니셨다면서요. 트럼프 얘기 전부터. 제가 이제 최근에 칼럼도 하나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대미 외교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봐야 된다. 진짜 우리가 퍼줄 수도 있다. 잘 지켜봐야 된다고 칼럼도 썼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그 삼성전자 칩스법에 대한 이제 폐지를 언급하면서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아니면 뭐 SKC나 뭐 이런 회사 미국에 이제 보조금 받는 회사들이 보조금 안 줄 수 있다. 우리 왜 줘야 되냐? 그들이 우리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언급들 한 것 때문에도 사실 한국 증시에 대단한 영향을 주고 있고 아니 삼성전자가 지금 PBR이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청산을 해도 주주들이 가져갈 게 더 많다는 게 있는 자산 다 팔아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 대표 기업 PBR이 1이 안 된다는 거는 이거 어마어마한 상황인 말도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아직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들어가면 안 돼. 아니, 큰일 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칩스법에 대한 그 이제 트럼프와 협의만 잘해도 이 삼성전자 주가는 획기적인 개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진짜 그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데 저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공매도 폐지하면은 소액주주들이 돈 번다면서요. 누가 돈 벌었어? 그리고 금투세 폐지하면은 주가 오른다면서. 금투세 폐지 여야 합의로 다 하는 걸로 됐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 올랐어요. 다 거짓말이야. 진짜 말도 안 되고 이게 어떻게 하면은 그런 안보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국가 리스크를 구해내고 어떻게 하면은 기업 경쟁력을 좀 강화할까?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엉뚱한 얘기 해가지고. 망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진짜. 지금도 가상자산 소득 뭐 망했어. 과세 유예하고 이런 걸로 비트코인 블록체인 살려보겠다는 것도 좀 황당한 얘기예요. 세금은 그냥 진짜 원칙대로 한심하다. 하는데. 한동훈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진짜 대위기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치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지금 경제가 주목을 못 받았는데 다른 정부에서 이 정도면은요. 지금 1면부터 한 뭐 7면 8면까지 다 도배했습니다. 지금 맞아요. 경제로. 지금 경제 포기한 예. 대통령 뭐 이런 얘기. 경제 대위기. 네, 근데 예. 아까 말씀하신 이슈들도 중요하지 않은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파도도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해일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파도도 중요하지만 지금 해일 대응을 급선무다. 네. 근데 우리 끝나기 전에 김준일 평론가님 네. 그 원전 예산 관련해서 준비해 오셨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짧게 얘기인데. 얘기할게요. 네네네. 예, 이것도 이제 중도 실용주의예요. 그리고 민주당 그러니까 얘기죠. 민주당이 정부가 이제 책정한 예산 원전 예산 2천 얼마죠? 2,300억 원 정도 되는데 2,138억 원이네요. 이거를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1억 원 증액해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추진됐던 탈원전, 이 탈원전이라는 게 뭐 다 아시겠지만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서 60년에 걸쳐서 차근차근히 이제 원전을 신설하지 않고 수명이 다 된 거는 폐로하겠다. 뭐 이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사실상 공식적으로 당론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실용주의지만은 또 이재명의 뭐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옳다 그르다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일단은.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도 원전을 해야 된다와 이런 게 어떤 건 어떤 원전 관련 학회에서 나오는 거는 그래도 원전을 만들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가 더 높게 나오고 그냥 1번 여론조사 하면은 그래도 탈원전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류가 그런 기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다른 나라들 독일도 그렇고 다 탈원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원전 그만 만들고 우리도 핵 없이 안전한 세상으로 가자. 그게 그때 후쿠시마 기억도 있었고. 후쿠시마 2011년 그 기억에 이제 연장성산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기류가 바뀌었어요. 여론조사 해보면 어쨌든 원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저도 탈원전은 지금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문제는 원전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전도 많이 짓고 필요하면은 재생에너지를 급격하게 늘려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율이 9%거든요. 전 세계 평균이 30%입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내후년에 2026년 초에 탄소 국경 조정제도 탄소세 지금 적용된 유럽연합에서 적용되고 청정경제법 이게 이제 트럼프 시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관세 어마어마하게 물어야 돼요 지금 재생에너지 이거 9%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탄소세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미리 내고 그거를 상계시키자는 얘기도 지금 뭐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큰 유익이다. 지금 원전을 만드는 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거를 지금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산 패널이라고 중국 좋은 지식 전 세계 패널의 95%가 중국산이야. 다 써. 다른 나라도 뭘 중국산이라서 안 써. 뭐 바보 멍청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김준일 평론가님 정책에 이렇게 관심 많은데 정책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다른 방송 가서도. 지금 이게 한국 정치가 너무 큰 문제가 있는 게 정책 평론가 중에서 나만큼 정책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 진짜. 그러니까 중국산 패널 맨날 공격하는 명태균 건 얘기만 하고 있어.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 중국산 패널은.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노선에서 탈피하는 일종의 변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그렇게 거죠. 보고 예. 지금 인공지능 열풍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그러게요. 많이 전기 수요가 달라졌습니다. 많아요. 산업적인 수요도 많이 달라졌고. 사실 저는 그때 좀 아젠다 세팅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아젠다 세팅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네. 유흥중 대표님 이거 김호중 방지법 네, 요거는 예금 자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상향 그거 말고도 뭐 몇 가지 거예요? 더 가져왔는데 네. 뭐 아파트 안전진단 아파트 안전진단 얘기도 있고 가져왔는데 한 줄씩만 얘기해 주세요. 네, 아파트 안전진단 개편은요. 이번에 다 되는 거죠 이제 국회 통과돼서 다 된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뭐 구체적인 내용은 그동안은 이제 안전진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재건축 진단이라고 바꾼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안전진단에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게 나와야지 모든 절차가 시작됐는데 이제는 그 전부터 절차 시작할 수 있다. 예. 우리 아파트 안전하지 않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플랜카드 이제 없어지는 그게 거예요. 민망하니까 이제 이름을 갖다가 재건축 진단 통과했습니다. 라고 바꾼 거 굉장히 민망함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이름 명칭 개편. 근데 이제 예. 재건축 뭐 10몇 년 걸리던 거 좀 단축은 돼요, 그러면? 뭐 아마 이제 그 전부터 절차가 시작되면 한 3년 정도 3년 정도 더 단축할 수 있다고 단축할 수 보더라고요. 있다. 근데 이제 좀 다르게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다음에 하고요. 네, 김호중 방지법은 이게 음식 측정을 방해하려고 그 자리에서 술 더 마시는 예. 그런 꼼수를 막을 수 없다는 게 더 놀라웠는데 아무튼 그 꼼수를 이제 못 쓰게 한다는 못 쓰게 한다. 예, 김호중 방지법입니다. 제목이 정확하네. 음주운전 술타기 처벌. 물타기가 아니라 음주운전 술타기 처벌을 한다라는 거 정확하네. 제목. 예금은 이제 1억 원까지는 안심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에서 1억 원은 올렸는데 이거는 뭐 별로 이견이 없었어요. 여야 이견이 없었는데 1억 원 가지고 될까 지금 분위기가. 네,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큰일 났다. 상황이 위험하다. 어쨌든 간에 이제 5천만 원씩 나눠서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1억 원까지 나눠서 분산 투자하십시오. 된다. 지금 네. 뭐 2억 원 이상 넣으신 분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김건희 여사 육성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실제 국회에서 통과된 이야기까지 이 법안 이야기, 예산 이야기까지 한번 오늘 정리해봤고요. 김준일 평론가님, 윤영중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강정수 박사하고 같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시대에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평론가님, 윤 대표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네,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이제 트럼프 일론 머스크 시대 이야기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미국 주가가 엄청 출렁었잖아요. 근데 테슬라하고 뭐 빅테크 주가 오르는 거 보니까 이거는 트럼프가 뭐 잘해줘서 앞으로 실적 오르겠다 이거를 넘어서는 것 같아. 넘어서는 뭐가 있냐면요. 세상이 완전히 확 바뀌겠구나.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질서하고 좀 다른 게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투자자들이 느는 것 같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움직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만들려는 세상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려고 강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론 머스크는 또 그 오늘 그 트위터 그 X에 올린 거 보니까 도지 정부 효율부 구인 광고 그 포워딩하면서 뭐 주 80시간이라는 IQ 높은 사람 그리고 돈 안 받고 일할 사람 작은 정부를 위해서 같이 혁명을 할 사람을 찾습니다 이러고 올렸더라고요. 네. 지금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선 그 효율성 위원회라는 부분이 트럼프 정부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1기가 본인이 왜 실적을 못 냈냐 하면은 이 공무원들 때문이다. 이 관료적 공무원들이 비효율성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다. 이들을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공무원들은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쉽게 해고할 수도 없는 문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공화당이 법을 준비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법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있어야 사실은 효율성이라는 것은 인력 감축이라는 거거든요. 네네.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AI나 기술에 의해서 대체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숫자를 확실하게 줄여나가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돼서 정부 예산, 즉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득세를 줄이고 관세를 높이게 될 경우 그리고 정부 지출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정부의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까 정부의 예산을 확 줄이겠다. 운영 비용을 줄이겠다. 이것이 이제 트럼프 정부가 걸고 있는 거고 이것의 맨 앞에서 칼을 잡고 공무원들을 해고할 만한 근거들을 마련하는 그 공간이 바로 부서가 이 효율성 부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개 개편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크게 볼 때는 미국에도 여러분 실리콘밸리에서 돈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있잖아요. 단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과 이 구글이 AI에 쓴 돈이 1,000억 달러거든요. 말이 1,000억 달러지. 그리고 2분기에도 1,000억 달러를 쓰고 있고 그럼 1년에 2,000억 달러를 쓰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00조 원에 가까운 돈을 AI에만 쓰고 있는데 이것을 대출로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는 돈 가지고 번 돈으로 쓰고 있는 현찰로 거거든요. 막 이렇게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도 남아요 돈이. 그러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이 지금 쌓이고 있는 거고 미국 빅테크들은 그리고 이것을 넥스트 점프업을 위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실리콘밸리는 돈이 지금 넘쳐나고 있죠. 과거로 치면은 미국의 러스트벨트 지금은 몰락한 지역이지만 여기가 흔히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고 거기에 있는 강아지들도 다 1달러는 물고 있다 할 정도로 돈이 넘쳐났던 곳이 지금 실리콘밸리로 왔고 이 실리콘밸리 돈이 넘치다 보면은 많은
사상가들이 달라붙습니다. 아.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아. 이 기술 가지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또는 이 돈 번 사람들이 이 사상가들에게 지원도 엄청나게 해줘요. 영국의 철학자들, 미국의 철학자들, 사회학자들에서 우리가 그리는 세상이 무엇인가? 스스로가 막 예를 들면 마크 앤드리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러분 잘 모시겠지만 넷스케이프라는 걸 만들어서 팔아서 떼돈을 벌고 아, 옛날에 넷스케이프. 예, 팔아서 떼돈을 벌고 그때는 네, 크롬보다 그다음에 훨씬 많이 썼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서 계속 투자해서 떼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도 뭐 거의 작년에 무슨 선언문 같은 걸 썼는데 보면은 미국 독립선언문 같아요. 우리가 그리는 세상. 기술로서 암을 치료할 수 있고 기술로서 치매를 치료할 수 있고 AI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질병이 사라지고 빈곤이 사라지는 우린 사회를 그리는데 여기에 유일하게 주적이 하나 있다. 바로 공무원들이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주적은 공무원이에요. 모든 공무원들이 이 속도를 늦추고 있고 이것을 방해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틀어버리고 있고 이들의 간섭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때 훨씬 더 인류의 번영은 가까워질 수 있다. 이것을 보통 효과적 가속화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효과적 가속화주의. 네, 그러니까 가속시키다. 기술을 가속시켜가지고 기술을 급진적으로 사회를 바꾸게 만들어보면 인류가 번영할 것이다. 엑셀을 쭉 밟자는 그렇죠. 얘기네요. 쭉 밟아서 가자. 여기에 일론 머스크도 걸쳐 있어요. 아직 사상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것과 조금 반대되지만 비슷한 이유들이 효과적 이타주의자들이에요. 이타주의는 굉장히 다른 것 그렇죠. 같긴 한데. 인류가 행복을 추구하고 번영을 추구하자는 목표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기술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기술은 위험성도 가지고 있어서 이 기술을 합리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는 기술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똑같이 AI라든지 새로운 어떤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사용해서 인류에게 행복과 번영을 만들어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데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 이것이 예를 들자면 오픈 AI에서 탈퇴해서 오픈 AI를 비판하면서 탈퇴해서 안전한 AI를 만들려고 했던 슈츠케버라는 사람. 이런 슈츠케버. 이런 사람이 다 일으키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네, 거기서. 대표적인 이타적 효과적 이타주의예요. 효과적 이타주의. 그러니까 기술에 의해서 인류를 번영시키자는 건 똑같고 저쪽은 기술에 의해서 무진장 달려나가다 보면은 번영은 쫓아오는 것이지 번영을 추구하자는 건 아니다. 아, 그러니까 뭐 평등하게 다 같이 잘 살자가 아니고 그냥 기술만 쭉 발전시키면 하다 보면 이 기술에 나중에 잘 살게 의해서 된다. 부자는 부자대로 혜택을 볼 거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혜택을 볼 건데 무슨 분배와 배분 문제를 걱정하느냐. 문제는 기술이 충분하게 성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효과적 이타주의자들은 그래도 분배하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하자고 그러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키자는 것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다.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하자는 거니까. 근데 기술 중심주의는 똑같아요. 기술로서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은 똑같지만 기술을 가지고 추구하는 바는 인류의 번영을 추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이타적 효과적 이타주의자. 기술을 그냥 끝까지 달려가 보자. 그러다 보면은 인류는 행복해질 수밖에. 그거는 뭐 우리가 왜 걱정하냐. 기술이라는 건 결국은 인류를 번영시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기술만 발전시키면 된다. 근데 그거를 매우 극단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등극한 일론 머스크는 어느 쪽입니까? 원래는 일론 가속주의자예요? 머스크는 효과적 이타주의에 속했었어요. 이타주의요? 예, 속했었어요. 근데 점점 일론 머스크가 효과적 가속주의로 변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효과적 가속주의자들이 트럼프를 감싸고 있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피터 틸이라고 해서 가장 이것을 대표적으로 시작을 했던 사람이 이 마피아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죠. 페이팔을 초기에 창업했던 사람 중에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제로 투 원이라는 책으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독일계 출신이고 아버지가 독일 광산에서 엔지니어였죠. 네. 이민자로서 미국에 와서 했었는데 이 사람이 또 팔란티어라는 것도 공동 창업을 했고 또 수많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멘토도 하고 우리가 여러 번 아시는 메타의 원래 형태인 페이스북의 가장 최초 투자자예요. 아, 그래요? 네, 마크 저커버그한테 투자했던 건가요? 마크 저커버그를 알아본 사람 중에 가장 첫 번째 사람이 이 피터 틸입니다. 그때 $50만 지분 10%를 획득을 합니다. 와, 엄청 싸게 한 대박 거죠. 투자네요. 대박 투자. 대박 투자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페이스북의 초기에 알아보고, 그러니까 미국의 초기의 성과들을 알아본 것들, 그리고 피터 틸은 장학생들도 둬요.
대학생들이나 20대들에게 피터틸 장학생이라는 걸 둬서 무조건 20만 달러를 줍니다. 20만 달러도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부 역할을 하고 지금의 부통령인 벤스도 발굴한 사람이에요. 아, 제이디 벤스. 벤스에게 예일 대학 가가지고 이 친구는 인재인데 너 그럼 내 밑에 와. 그래서 벤스가 일할 수 있도록 회사도 하나 차려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원의원 나갈 때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근데 피터 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2016년 1기 트럼프 인수위원으로 참여를 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하고 한판도 합니다. 되게 좌절도 하고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인류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 건가. 근데 이 피터 틸이 아까 말했던 효과적 가속주의자의 가장 시초자예요. 아, 그래요? 네.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만능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자본주의가 태동할 때도 애덤 스미스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리버리테리안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자라든지 이런들을 사상들하고 많이 자본가들이 맞닿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회의 제도 구성에 대해서 상상하게 되고 이런 사회 철학과 경제 철학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네들 실리콘밸리들이 배부르더니 별짓 다 안 해 이런 식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그러네요. 경제 자본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경제 자본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혁명 뒤에 막 공장이 나오고 기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본가들을 어떻게 보면 정당화지 하는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 손. 아담 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에서 다 해결해 주니까 정부가 기업한테 너무 개입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런 얘기였던 것처럼. 네, 그렇죠. 지금도 그런 철학이 나오고. 그렇죠. 존 스튜어트 계몽주의라는 것들이 사실 자본주의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맞닿는 것처럼 실리콘밸리는 자본주의 초기의 계몽주의와 함께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사상가들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지금 그래서 피터 틸은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를 통해서 지금 트럼프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는 아예 직접적으로 베팅을 한 거고 한 2주 동안은 그냥 펜실베니아 선거운동 살았잖아요. 이런 거의 가족처럼 지내들. 뭐라 그랬냐면 요번에 트럼프의 이 손자가 우리에게 새로운 삼촌이 생겼다 그랬어요. 엉클. 네, 엉클이요. 우리 패밀리의 엉클, 트럼프 가문의 엉클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친밀감을 느끼는 거고 요번에 당선 확정되자마자 일주일 동안 트럼프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인사 추천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젤렌스키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할 때 옆에 맞아요. 같이 지금 트럼프 같이 끼고 있는 거고. 통화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효과적 지금 그 정부 효율성위원회 이거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즉 모든 공무원들의 생사 여탈권을 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게 생각보다 훨씬 세겠네. 그럼 저 공무원들이 와서 줄 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FBI 자꾸 마음에 이래 너네 그러면 인력 30% 감축해. 그게 제일 그 30% 감축하는 기준은 내가 거예요. 이렇게 제시할게. 그리고 CIA도 감축해. 너네 환경부 50% 감축해. 그리고 저기 나사 한 10% 감축해. 이걸 다 결정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법안은 이미 이 미국의 보수당 그 공화당 싱크탱크에서 다 마련되어 있고 지금 상원과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 법안 통과는 그냥 수순 절차대로 가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도 갈등이 있겠죠. 여기도 헌법 소원이 뭐 있을 수 있는데 대법원도 지금 사실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단히 트럼프 1기하고 다른 트럼프 2기가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는 대단히 강력한 입장을 갖게 된다는 거고 여기에 효과적 가속주의자, 그러니까 즉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을 통해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자. 그리고 여기에 가장 걸림돌은 정치 연방 정부다라는 것 주적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철학에는 그러니까 이 연방 정부를 칠 수 있는 효과적 그 효율성 위원회를 트럼프가 장악을 했다라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됐을 경우 트럼프 2기 집권은 대단히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상원과 하원에서 아예 그냥 레드로 그냥 점철되어 공화당으로 점철되었기 때문에 걸림돌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일론 머스크는 이제는 효과적 가속주의자 대열에 들어섰다고 네, 봐야 많은 되는 평가를 건가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영국의 대처 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미 정부를 줄입시다, 작은 정부로 갑시다, 뭐 공무원 자르고 공기업 없애고 뭐 이거는 막 봤잖아요. 네. 그때 그것하고 지금 이것하고 다른가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때는 예를 들자면 70년대에 있었던 오일 쇼크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70년대에 있었던 전 세계적인 특히 유럽발 그런 사회복지국가 제도 이런 부분들이 많았고 또 하나 영국 대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탄 산업의 몰락이었지만 영국이 60년대 70년대 성장을 주도했던 것은 석탄 산업이었고 이때 석탄 노조에서 파업이 일어나잖아요.
거잖아요. 이러면서 이러한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어떤 산업의 어떤 근본적인 틀을 영국 같은 경우는 제조에서 금융과 서비스로 완전히 바꿔내는 과정들 이런 부분에서 제조 중심으로 있었던 사회 구조에 맞는 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공통점이 있어요. 산업의 어떤 흐름들이 제조업에서 금융과 서비스로 바꾸는 영국과 미국에서 작은 정부로 나오면서 기존의 노동 중심의 사회에서 이러한 고급 서비스 그러니까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되는 가운데서 비대했던 정부 조직을 줄이자라는 거고 지금도 어쩌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는 이런 서비스 조직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테크 조직들 기술에 의해서 이제는 오바마 정부만 해도 테크 조직들하고 사이가 좋았잖아요. 저커베역도 정말 오바마를 자기의 형님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테크 기업을 키워야 되는데 이제 테크 기업이 지난 10몇 년 동안 충분히 커버린 거예요. 이 테크 기업이 전 세계의 경제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보니까 기술은 이만큼 발전했고 이 기술을 쓰면은 효율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증가했는데 쟤들은 보면은 아직도 종이에다가 타이핑하고 있고 아직도 문서 뭐 우리식으로 하면 한글과 컴퓨터 쓰고 있고 맨날 인쇄해가지고 줄 맞추고 있고 이거 PDF로 전환해가지고 우리 기계가 읽기에 작동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고 뭐 결정 한번 하려 그러면은 뭐 수개월 걸리고 이런 걸로 이런 속도로 어떻게 세상의 변화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갈등이 이제는 함께 하던 거에서 너무나도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저 조직을 쳐야만 한다는 거고 여기에 작은 정부론이 나올 수밖에 다시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는 거고 정부의 예산을 갖다가 쓰는 방법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규제를 풀어주면 우리 빅테크들이 돈 엄청나게 벌어서 법인세 인하하더라도 법인세 총량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론적인 거죠. 정말로 그렇게 될지 아닐지는 제가 여러분 지금 말한다고 해서 그 주장에 완전히 동조하는 건 아닙니다. 설명을 그 하시는 주장을 거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낯선 게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떠올려 보면은 이런 사람도 뭐 생각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자. 아프리카에 가서 컴퓨터 가르치면 아프리카 국민들도 굉장히 잘 살겠다.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람은 자기 돈을 가지고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팬데믹 연구도 하고 뭐 저런 아프리카의 화장실이나 그런 위생 상태 연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자기가 도운 거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지금 정부는 적이다라고 해서 정부에 들어가서 정부를 내치는 방식으로. 그렇죠. 그게 그것이 이제 전혀 아까 다른 차이가 어프로치인 있었던 것 것이 같아요. 이제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는 효과적 이타주의자예요. 효과적 그런 이타주의는 차이가 인간의 행복과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기술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로서 인간 행복을 추구한다. 하지만 기술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AI는 충분하게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효과적 이타주의는 AI가 인간 종을 말살시킬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기술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거고 효과적 가속화주의는 기술의 위험성은 그냥 그것도 해결할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 기술이 알아서 해결한다. 그러니 지금은 속도를 내서 빨리 인류 번영이 빨리 와야 된다. 네네. 저렇게 자고 우면할 겨를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이 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적 그 가속주의자들은 윤리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효과적 이타주의는 윤리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많이 배려하지만 효과적 가속화주의는 그런 것도 시간 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권력에서 명확한 권력 투쟁의 변화, 특히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거든요. 암호화폐가 추구한 건 뭐냐면 암호화폐.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암호화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어떠한 금융권의 통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흔히 말하는 리버레테리안, 자유주의자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리버럴하고 리버레타리안이 다른 거잖아요. 리버럴은 미국에서 볼 때는 진보주의자, 민주당을 리버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리버레타리안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정부의 모든 간섭으로부터 배제. 네. 이것이 크립토 진영이 또 생각하고 유사하잖아요. 무정부주의 비슷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부분. 비트코인이 막 오르는 것도 그런 생각을 가진 일론 머스크나 또 어쩌면 일론 머스크의 영향을 받은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그렇죠. 오르고 그래서 있는 거죠. 비트코인 부분도 그 암호화폐의 흔히 말하는 마가라고 얘기하는 암호화폐의 광팬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비트코인 쪽에서는 효과적 가속화주의자는 아니에요. 이들은 정말 또 다른 집단으로서의 정부 집단을
부정하는 집단인 거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중앙 정부로 통제되면서 그냥 우리 좀 제멋대로 살게 제멋대로는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마음대로 개인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좀 간섭 좀 하지 말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제도로서 통화 제도를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고 정부가 정한 법정화폐 말고 비트코인을 우리가 화폐로 사용을 하면서 우리끼리 약속해서 하겠다는데 왜 그런 자꾸 얘기죠. 감나라 배나라 하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류의 효과적 가속화주의에는 기술이 결국은 암도 치료할 수 있고 기술이 결국은 치매도 치료할 수 있고 기술이 문제가 되면 CO2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이 일론 머스크 얼마나 재생에너지의 진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화석 연료는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화석 연료를 끝나는데 자꾸 바이든 정부에서 GM 살리려고 하고 포드 살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망할 기업 망하게 두라는 거예요. 왜 자꾸 보조금 주면서 저기는 근데 진심도 아니다. 내연기관을 99.9% 하면서 1% 저기 전기차 생색내고 있는 애들한테 자꾸 가서 손 들어주고 저기 노조들하고 그렇게 꿍짝꿍짝 하려고 하냐. 전원 기업은 망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망하고 그러니까 전기차를 쓰고 배터리를 쓰고 재생에너지 쓰고 이렇게 쓰면서 그냥 인류를 다른 쪽으로 갈 애들한테 그 길을 막지 좀 말고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성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우리 지금 실험해야 되는데 왜 매번 발사할 때마다 허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즉 자신들의 발전 속도가 정부에 의해서 다 잡히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걷어내면 우리는 정말 지금 쭉쭉 나가면서 질병도 해결하고 뭐 신경망이 안 좋으신 분들에는 노이랄 랭크해가지고 인간 뇌에 칩도 심고 뭐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정부는 불필요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줄이자. 이게 일론 머스크 생각이고 또 네. 그게 효과적 가속주의자들의 생각이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들은 자기들끼리 화폐로 쓰겠다는데 규제를 이것도 풀어줘야 한다. 최대한 쓸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규제들, 기업이 테크 기업들이 하려고 하는 다른 규제들도 이제 풀어주자고 하는 것 같은데 대체로 어떤 영역에서 이런 규제 완화가 부분에 또 일어날까요? 하나의 또 중첩된 이해 갈등들이 있거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리들테크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리틀 테크, 작은 기술, 테크. 이제 빅테크 말고 리틀 빅테크 말고 리틀테크죠. 요건 뭐냐면 이 피터 트리라든지 호로위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VC로서 벤처 캐피탈로 스타트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잖아요. 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려면 이 사람들은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돈 벌려고 하는 자본가들이죠.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 빅테크들이 너무 강력하게 돈을 많이 번 거예요. 페이스북 메타니 뭐 구글이니 뭐 이런 이런 데가 더 많이 이런 벌어서 데들이. 그러면 이 작은 기업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돈을 벌려면 하나는 이들하고 경쟁해서 이들을 이겨야 되거나 굉장히 어려운 길인데. 네. 기거나 아니면 이들이 인수해 줘야 돼요. 인수 많이 하지 않았어요, 미국 요즘 정부? 거의 못 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 정부에서 빅테크에 대한 감시를 하면서 인수도 너네가 더 몸집이 키워지는 독점화의 경향이기 때문에 인수를 불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최근에 이런 것은 리버스 M&A라고 해서 인재만 인수하고 회사는 법인을 그냥 남겨두는 것.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AI 기업들을 역인수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재 인수하는 방식으로 기업 법인은 그대로 남겨놓고 그리고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의금 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 지금 투자자들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틀 테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빅테크에게는 이제는 주식 투자에서는 자기네들 뭐 몇 배 돈 못 버는 거고 자기들 정말 조그만 회사를 갖다가 막 100배, 1000배 만들어서 여기에서 엑시스를 하면서 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 투자는 엄청나게 해놨는데 보니까 빅테크들이 떡하니 바둑 했으니까 처음에는 한 가지는 빅테크를 규제해서 반독점에서 쪼개라. 쪼개면은 우리 리틀테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했죠. 그런데 과거에 그 스탠다드 오일이라든지 AT&T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그 반독점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때는 쪼개면 확실하게 매출이 달라져요. 근데 한번 여러분 구글 검색하고 유튜브를 쪼갠다고 생각해 보죠. 유럽연합이나 미국에서 생각하는 것이 유튜브하고 구글 쪼개는 거예요. 그래도 별 효과 없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유튜브이 차지하는 구글에서의 매출은 10%도 안 돼요.
매우 작고 그리고 유튜브하고 구글은 어떻게 묶여 있냐면 예를 들면 유튜브가 한국에서 세금 거의 안 냅니다. 이유가 뭐냐면 유튜브에 사용되는 많은 기술들이 구글의 라이센스 비용을 받고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지사에 있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구글 싱가포르 지사에 있는 기술을 한국 유튜브가 사용함으로써 기술 라이센스 비용을 내고 네네네. 호주에 있는 구글의 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라이센스 비용을 내고 일본 좀 내고 미국 본사 내고 나면 라이센스 비용 내고 나면은 프로핏 마진이 거의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유튜브는 짜져 있어. 그럼 두 개로 쪼개면 그 왼쪽 주머니에서 가던 걸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밖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테크를 쪼갠다 한들 빅테크의 지배력이 쉽게 붕괴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리들테크를 주장하는 새로운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라는 거죠. 그 그럼 핵심이 피터 틸인가요? 피터 틸이라든지 호로비츠죠. 호로비츠. 그럼 이 사람들 뭘 생각해? 그럼 아예 반독점으로 규정하지 말고 리나칸 같은 미국의 FTC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같은데 너네 좀 이제 하지 말고 차라리 인수 M&A라도 자주 하게 해줘 얘네들이. 그러면 우리가 큰 돈 주고 엑시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이해관계도 여러분 다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에서 엄청나게 큰 돈들이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그 흔히 말하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LA에 있는 뉴욕에 있는 이러한 스타트업들에게도 흘러가고 있는데 이 스타트업에 들어갔던 돈들을 빼내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들이 상장을 하거나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빅테크의 힘이 약화돼야 되는데 약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빅테크에 인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인수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AI를 발전시켜주기 위해서도 규제를 완화시켜줘야 되지만 빅테크가 몸집을 불리는 것도 규제를 완화시켜줘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해 갈등도 여러분 섞여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친독점이네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반독점과 친독점을 왔다 일론 갔다. 머스크는 어떨까요? 일론 머스크는 별로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요. 일론 머스크는 자기 사업이 중요해요. 자기는 거의 투자하지 않았어요.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여러분 테슬라보다 사실은 일론 머스크에게는 스페이스X가 제일 중요합니다. 스페이스X는 모든 발사를 허가 발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1년 동안 너 마음대로 발사해가 아니에요. 1년 동안 너 300번 발사하면 300번마다 매번 허가받아야 돼요. 이것이 이제 미치고 환장하는 거거든요. 본인에게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단히 이번에 규제할 수 있는 것이 바뀔 거기 때문에 스페이스X뿐만이 아니라 우주 항공 산업의 붐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꿔낼 거고 또 하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25년에 1, 2분기에 테슬라는 손실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 지원해 줄 수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테슬라 손해 봅니다. 손해를 보는데 그러니까 전기차 지원금 없애는 네, 없애면 거죠? 테슬라 매출에 분명한 효과가 부정적 효과가 있어요. 감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1, 2분기 정도는 6개월 정도는 감내하고 우리 어차피 신차 모델을 내서 이거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상반기에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FSD 자율주행 허가 받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트럼프 말기에 허가 받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트럼프 초기 허가 받아서 1, 2년 동안 성과로 사람들한테 정말 갈등은 있었지만 FSD 정말 짱 좋은 거구나. 일론 머스크의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에서 시장의 반응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무조건 조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받아내고 그다음에 또 트럼프가 하고 있는 X.AI, AI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세 가지 부분에서 뭐 또 노이랄 링크도 있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자기 사업에 대한 허가이기 때문에 되게 극소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정부 부처와 관련이 다 된 거잖아요. 이 부서들을 날릴 겁니다. 이건 이해 충돌이 분명하게 발생하는 거고 미국 언론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미국의 언론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서 이거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건데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지만 분명한 사업적 성과로 이것이 큰 충돌이 일어나면서 뭔가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호로위츠라든지 피터 틸 같은 경우에는 특히 피터 틸 같은 경우에는 철학에 되게 지금 빠져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뭐 피터 틸이 철학해봤자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시해도 아담 스미스도 당시에 되게 유치한 사람으로 인정받았거든요. 경제학의 아버지. 근데 지금에 와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여는 생각을 여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사고의 깊이가 있느냐, 이 사람이 해겔을 얼마나 공부했느냐, 칸트를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시대 정신을 어떻게 이것을 철학적 용어로 담아내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피터 틸은 대단히 여기에 빠져 있는 거고 다들 이중적이에요. 피터 틸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동성애잖아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저기 입양해서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트럼프하고는 또 달라요. 트럼프를 지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이런 가지 면이 모든 있구나, 것들이 사람이. 트럼프하고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피터 틸은 대표적인 동성애자고 심지어는 자기 파트너를 남편이라 불러요. 남편이라고 부르고 한국식으로 그리고 자식도 둘이나 있어요.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양한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개방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국가 정부에 대한 나쁘게 표현하면 적개심 대단히 큰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각각 일론 머스크, 피터 틸 결이 다르고 호로위츠는 전형적인 투자자예요. 전형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크립토 2022년부터는 크립토에만 또 몰빵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크립토에 대한 규제 풀어주는 것 이 사람한테는 자기의 금전적 이해로서는 명확하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바이오에다 엄청 투자했고 AI에 엄청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이 기업들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이 앞으로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의 경제 성격을 많이 바꿀 겁니다. 근데 그러면 투자자 관점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나 스페이스X는 이제 굉장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 거네요. 네, 높아졌죠. 어쨌든 테슬라의 전기차는 약간 매출이 초기에 감소할 수 있다. 주춤할 수 있어도. 하지만 나중에 경쟁력을 회복할 거라고 보세요? 네, 왜냐하면 새로운 모델이 왜냐하면 않을까요, 3분기 어닝콜 때 분명히 일론 머스크가 뉴 모델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수를 2055년 상반기에 출하시킨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그 자동차의 특징을 어포더블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즉 저가 차량이라는 거잖아요. 즉 보조금 없이도 우리는 이제 보조금 없이도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테슬라는 GM이나 포드나 스텔란티스 거칠게 얘기하면 박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같은 문제는 그것도 없나요? 바이든 정부에서 많이 좋아졌어요.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 좋아졌고 전기차가 판매가 많아지면 일반적인 경제 논리에서도 이거 돈 좀 벌겠다고 해서 충전 사업의 이 규모를 키웁니다. 충전 사업자들이 이제는 충전 망도해지니까 사람들이 벌써 올해 6월부터 미국은 다시 꺾였거든요. 성장선으로 돌아섰어요, 전기차가. 그리고 내연 기간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지원 없이도 충전소는 폭발적으로는 증가하지 않아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있는 테슬라가 있는 슈퍼차저도 다 개방을 했기 때문에 충전소 문제가 많이 빠른 속도로 해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는 가속도를 가질 거고 일론 머스크가 판단하는 것은 테슬라가 판단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가 내연 기관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것에 넘겨가는 과정에서는 6개월 정도는 손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6개월 정도 저는 테슬라의 펀더멘탈은 나빠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근데 FSD를 갖다가 바이든 정부나 해리스 정부가 들어오면 분명히 2025년에 허가 안 해줄 거거든요. 2026년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2027년까지도 끌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속타 죽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2025년 하반기에 트럼프 정부에서 허가가 나버린다. 테슬라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겁니다. 테슬라는 그리고 스페이스X 보셔야 돼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 허가가 좀 더 유연하게 내면 지금 스페이스X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스타쉽의 허가가 많이 나면 지금 이미 저궤도 위성인 스타링크가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팔콘 9에서 쏘는 스타링크와 스타쉽에서 쓰는 이 스타링크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팔콘 9은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기계가 작아요. 그러니까 성능도 작습니다. 근데 스타쉽은 워낙 덩치가 크니까 많이 뿌릴 수 있을 뿐더러 지금에 있는 뿌려놓은 것들을 다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기계상으로도 완전히 달라져서 사실상 전 세계 통신 서비스를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사실은 스타쉽의 IPO 기업 공개도 트럼프 정부 해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스타쉽을 통해서 스타링크라는 사업을 완전히 전 세계 그러니까 지배적 사업자로서 위치시키려고 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타쉽과 테슬라 이 두 개가 대단히 일론 머스크한테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기에 있어서. 그것들은 분명히 혜택을 입을 것이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뉴욕타임즈는 다 깔 거예요. 다 조사해서. 트럼프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날리는 공무원들 중에 가장 먼저 1순위에 스타쉽과 테슬라에 저항했던 연방 공무원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러네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전기차, 그다음에 우주산업 모두 다 하여튼 혜택을 볼 것이고 그럼 관련된 다른 기업들도 또 혜택을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관련된 다른 기업들도 봅니다. 지금 우주 산업에 도전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되게 많고 지금 주가 쭉쭉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기업들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좀 어려워지는 기업들도 있을까요? 어려워지는 기업들은 지금 구글, 메타 이런 데들은 원래는 트럼프가 되게 미워한다고 알려져 있던 그렇죠. 기업들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풀어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떨까요? 관세를 올리면 가장 어려워지는 기업은 애플이죠. 애플. 애플 같은 경우에는 80%가 지금 우리나라도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의 적지 않은 부분이 국내산이 들어가요. 한국산이.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산도 그럼 관세가 붙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2016년 1기 집권기에 애플은 예외 조항 해줬어요. 그때도 관세를 올렸는데 애플은 예외 조항을 했는데 애플은 지금 예외 조항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죠. 아마존도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마존이 미국에서 물건을 파는데 많은 제품의 60% 가까이가 중국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가가 저렴한 물건들이 미국에서 팔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경우 신발부터 옷 모든 음식들 모든 것들이 지금 중국산인데 그래서 미국 물가가 잡혀져 있는 건데 아마존이 그 모든 것에 관세를 붙여버리면은 미국의 물가가 그냥 생필품 물가가 쭉 올라버리는 그만큼 거거든요. 올라버리겠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존 매출도 쭉 떨어질 거고요. 이 부분 걸려 있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7월달에 일론 머스크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당선되면 감옥에 갈 1순위가 저커버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메타의 CEO. 그래서 메타 CEO가 이번에 축하 인사하고 전화하고 난리를 핀 보려고. 거잖아요. 사랑해요 트럼프 하면서. 왜냐하면 트럼프가 아부 약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구글도 마찬가지죠. 구글은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 법원으로 반독점 소송이 넘어간 상태예요. 이거는 스톱시키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 공화당 보수적인 판사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구글을 좀 바라는 거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이 반독점 근거를 찾아가지고 계속 상고로 올라갔을 때 자료를 제출할 FTC가 있는데 FTC의 리나카는 정말 다 싫어하거든요. 이 부분을 날리느냐 아니면 1월 달에 연임시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벤스 같은 경우에 벤스의 입장이 부통령이 유일하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장 훌륭한 공무원을 한 명 뽑으라면 리나칸이라 그랬어요. 부통령 제이디 벤스가. 네, 왜냐하면 제이디 벤스는 피터 틸과 호로위치의 입장을 완전히 대변하는데 리틀 테크를 좋아하거든요. 그게 또 거기서 입장이 갈리네. 일론 머스크하고는 또 달라요. 다르네요. 그러니까 서로 이 미치는 영향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론 머스크의 일방향적으로 미치지 않을 거예요. 벤스 같은 경우에는 구글을 조져야 된다, 그러니까 규제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 구글을 교육해야 되는 것이 자신을 지원해주고 있는 피터 틸과 호로위치의 입장하고 맞아요. 그러네요. 우리가 투자한 이 스타트업들이 커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구글이 떡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벤스의 입장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벤스는 리나칸의 연임을 바라기도 하지만 물론 지금 벌써 벤스의 비서실장이 리나칸 후속 후보들을 지금 추천하고 있다고까지 후보인 것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 리나칸은 교체될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미묘한 이 테크의 브라라고 얘기하죠. 이 테크 브라들 사이에서도 트럼프를 둘러싸고 있는 테크 브라들은 범으로 볼 때는 효과적 가속화주의자이지만 서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 이것들이 크게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충돌이 예고돼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네. 테슬라는 네. 관세 올리면 영향받지 않아요? 중국 사업이 크고 해외 생산도 많은데.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것은 민주당이 생각하는 중국과의 갈등과 공화당 특히 트럼프가 생각하는 중국의 갈등은 달라요. 민주당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진심으로 영혼을 들여서 중국하고 대결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트럼프는 언젠간 딜할 겁니다. 중국하고. 그러면 처음에 중국 또한 이 트럼프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도전하지 않을 거예요. 도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론 머스크를 잘 해줄 거예요. 일론 머스크를 잘 해줘야 좋은 조건들을 계속해서 애플한테도 잘 해줄 겁니다. 반중 정서 여기 일으키는 거 막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애플과 테슬라에 대해서 중국에서 시장에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고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트럼프에게 우리는 이렇게 너네한테 잘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맨하탄 AI4 그러니까 맨하탄 프로젝트를 국방 AI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국방 AI에서 압도적으로 우리가 미국이 중국을 앞설 수 있도록 추진할 거고요. 중국 또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미국을 도발하겠다는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미국의 우위권을 보장받는 형식으로 딜을 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에선 딜이 불가능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2, 3년 후에 딜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 유일할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테슬라한테는 일종의 꽃놀이패죠. 중국 입장에서. 그래서 테슬라한테 잘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과 테슬라의 관계는 저는 앞으로 2, 3년 동안 대단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말씀 듣고 보니까 어쨌든 이 트럼프 시대의 원픽은 일론 머스크네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다들 각광을 당분간은 받을 게 분명해 보이네요. 여기에 뭐 이해상충이나 이런 문제도 다뤄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번에 좀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하여간 세상이 좀 바뀌긴 바뀔 것 같은데 좀 정밀하게 지켜봐야 될 게 실리콘밸리 내부에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싸움. 그게 있다. 어디로 갈까? 리틀 테크가 이길까? 빅테크가 이길까?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좀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또 우리나라가
이 가속화 시대에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정수 박사님 오늘은 보내드리고요. 네, 주말에 다시 보기 있으니까 보시고 우리는 월요일에 그 라이브 다시 합니다. 끝나기 전에 요거 광고 하나만 말씀드리고 실시간 채팅창 메뉴에 보면 링크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통통몰 앱 가입하신 다음에 고유번호 코드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 하시면 통통코인 2000 통통코인 매일 드리니까요. 이벤트 참여 실시간 채팅창에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월요일 11시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몰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